예, 오늘은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아유, 더우신가 봐요. 아우, 잠깐 걸어오는데 땀이 이렇게 나네요. 예,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 8월 4일에 일요일에 굉장히 그때 여주에 40도까지 올라가고 뭐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뭐 앞에서도 저희가 다뤘고 굉장히 많은 정치권의 이제 여야의 각자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개혁신당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제3자의 입장인 이제 건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앞서 나왔던 뭐 사면권 남발에 대한 뭐 이런 좀 지역적인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당시 이제 여의도에 소문이 돌았던 게 이제 뭐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지금 뭐 국정 운영도 잘 안 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뭔가 돌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뭐 복권을 시켜서 뭔가 좀 민주당 내에 분란 일으켜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뭐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한들 과연 그게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지금 오늘만 해도 이제 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경선 불복까지만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었던 걸 공천에 불복할 경우에 10년 동안 이제 당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제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지금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는 과정 하에 뭐 김경수 지사가 이제 와서 가서 뭘 한다고 과연 이걸 그 풀어주신 속칭 참모라는 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재밌는 게 자기들이 수사해서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이 사면하고 자기들이 복권시킨다? 예. 이 국민들 보기에도 지지자들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행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번 정부가 워낙 이상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냥 그 연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당론 차원에서 이거가 지금 뭐 나온 거가 있네요. 그럼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딱히 이런 부분에 대해 뭐 당론으로 정해서 뭐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어쨌든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대변인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참 웃긴다. 뭐 이 정도가 아니, 되지 좀 않나.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왜냐하면 일인가요? 흔히 얘기한 이게 정말 어떤 대통령 그룹의 어떤 그런 참모들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의 어떤 전략 아니라는 게 이분들이 정말 이제 전략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서 궁여지책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으로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이번 정부 내내 지금 오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정권을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사면권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좀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뭐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좀 논의가 있는 것이 꼭 사면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다른 국가에서 이 정도 대통령 권한이 강한 국가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과연 좀 민주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 꾸준히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기존에 근데 있었던 어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결국 개헌이 필요한 일인데 이게 뭐 개헌 논의까지 가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담론들이 좀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선거가 오면 특히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은 그런 논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광복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복회 이제 독립기념관장 이제 임명을 놓고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광복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지금 보이콧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지금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기념장으로 인선된 분이 뭐 과거에 이제 본인의 발언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 직을 맡기에 좀 부적절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떤 역사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은 성역 없이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건전한 역사관이라든지 뭐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냥 뭐 개인으로서 어떤 학자였을 때와는 다르게 뭐 다른 직이라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장이 기존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에 대한 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조치나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또 우리가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명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말 그대로 빛을 찾은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또 어떤 이런 행사들이 정치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콧은 좀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보이콧이라는 것은 난 그 사람과는 같은 자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논의 같은 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대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할 수는 있어도 나는 그쪽과는 만나지 않겠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지금이야 뭐 이 사람의 부적절성이 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꾸준히 지난 역사나 정치를 보면 이런 건 사실 점점 세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어떤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나 뭐 식민 통치 시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자기들 마음에 안 맞을 때마다 난 보이콧하겠다, 안 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저는 점점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족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가족 행사엔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되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또다시 첨예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은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여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독립 기념관장을 포함해서 여러 좀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는 것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오죽하면은 사실은 37개 단체가 다 불참을 선언을 할까 이 정도로 이 사안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지적이 이제 우리 이제 축하를 하는 자리인데 이제 우리끼리의 잔치인데 이거를 보이콧하는 게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이콧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벌인 일종의 이념 전쟁이 너무 과하다.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들을 많이 보고 있고 동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보이콧을 하지 말자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설사 이번 사안이 그럴 일이라고 해도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전례가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번이 어렵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어떤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 용도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 예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복을 축하하는 이 행사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고 어떤 정치적인 싸움의 장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자제를 하고 뭐 일종의 신사협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야7당 공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튄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이제 움직이는 게 개혁신당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안별로 이제 공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전 국민이 이제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제 반대표를 다 던지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최상명 특검은 또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혁신당이 이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개별 사안마다 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라고 보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개혁신당 내부의 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만 바깥에서는 쟤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처럼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이념 대립의 장이었던 거죠. 정치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네 편 내 편이 너무 강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편의 비행에는 눈 감고 뭐 어떤 상대의 이제 잘못된 점은 강하게 비판하거나 뭐 본인들이 잘한 점만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가 많이 흘러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항상 염증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어떤 뭐 당론 이야기를 몇 번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사실 당론을 그렇게 강하게 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의 길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당의 목표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이 또 결정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어떤 모토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없지만 뭐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당인 뭐 지금 어떤 당을 반대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는 전부 다 반대하자. 뭐 어떤 당에 지금 세력을 꺾어놔야 되니까 일단 여기선 어디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정치적인 이해의 득실보다는 어떤 정책 하나하나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치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국민들도 마치 정치인이 뭔가 대단한 뭔가 정의의 사도 뭐 혹은 반대로 악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정치인의 본질은 정책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단지 그게 돈이 아니라 표로 받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들도 많이 논의를 하고 또 국민 앞에서 그걸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우리는 성역화시켜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를 찍어. 뭐 상대방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를 찍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를 찍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 우리 정치가 후퇴하는 길이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저희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실상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제 원내에서는 특히 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과는 항상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다 의원들끼리 비슷한 논의를 하는 생각을 거죠. 예, 그렇죠.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예,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 물론 뭐 그게 어떤 투표라는 것에서 다른 게 나온 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른 당처럼 어떤 당론으로 채택해서 우르르 찍자 이런 분위기는 사실 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심전심이다. 누구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세 분 중에 누구의 입김이 가장 강한지 좀 궁금한데. 저도 궁금하네요. 그거는. 예, 한번 제가 당사자들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어떤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중재안을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뭐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왔고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 귀국했죠. 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얘기하신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특검 제3자 특검법을 좀 추진하겠다. 예. 최상무 특검에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과연 그 본인의 스스로의 말을 지키는지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특검법을 내신다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제3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어떤 본인의 말을 시건하시고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신다면 뭐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가 준비한 안을 내어야죠. 저희는 그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 있으니까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중재안이라는 거를 그 개혁신당에서 내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한동훈 그렇게- 약속 지키는 거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당장 내일 내놓는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정말 본인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기회를 뺏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언제 발의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연금개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 여러 정당 중에서도 특히 개혁신당이 조금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이 밀어붙이고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은 게 좀 젊은 세대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이니 이제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신당이 조금 이게 이 안에 연금개혁 안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젊은 층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국민연금에 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연금 문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해법을 내놔도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결국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여파들이나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안이 흔히 얘기하는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라는 이 안을 저희는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연금 상품을 내놨는데 이걸 예측을 잘못해서 이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치자라고요.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 연금 상품을 당연히 폐지를 해야죠. 이 적자를 계속 감당해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은행을 믿고 이 연금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는 아 이거 우리가 적자가 나서 폐지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은행마저도 그런 신뢰를 지켜야 하는데 여기는 국가의 문제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 가입자분들에게는 기존에 있었던 그 연금 안대로 연금을 내시고 받을 수 있게 하되 지금 우리나라는 연금이 의무보험이지 않습니까? 이제 의무 가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존에 있던 뭐 수가 책정이든 뭐 내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든 뭐 받는 연령에 대해서든 이런 것을 우리 국가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친 신연금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연금에 가입하는 젊은 층들은 그 신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이 내는 기금 역시 오로지 그 신연금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그 구연금 가입자들이 받으셔야 할 연금을 국가가 감당해서 내야 되고 예. 그 금액이 6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니까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 안을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있는 연금 체제대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뭐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식으로 해봐야 더 낼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에서 줄어갈 수밖에 없고 예. 결국에는 그 기금이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지금 당연한 수학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터지는 거 아니니까 뭐 일단은 저희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이 신연금안 구연금안의 분리가 예. 지금 하면 600조의 손실이지만 5년 뒤에 하면 850조의 손실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손실이 5년마다 260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난 어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방기해온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매라면 예. 빠르게 맞는 게 가장 적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개혁신당안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